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인생이 벼랑 끝까지 내몰렸다가 한 방에 뒤집어 역전되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었거든요. 당시에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 만큼 커다란 좌절감에 빠졌었는데요. 아직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감정적으로 힘들 정도예요. 하지만 그런 어둠 속의 시간들을 지나오고 결국엔 모든 것을 바로잡으면서 그때의 제가 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혹시 지금 인생에서 힘든 시기에 놓인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는다면 부디 힘내시고 잘 이겨내시길 바라요. 저는 쌍둥이 자매를 키우는 평범한 워킹맘이었습니다. 수도권 내 신도시 아파트에서 딸아이 둘과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동네 중심 상가에 작은 에스테틱 샵을 열어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저의 생활은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저 평범한 삶이었어요. 남편은 작은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직원 2명과 함께 여러 외주를 받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었죠. 저희는 둘 다 소소한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서로의 일을 잘 이해해 주었고 손발이 참 잘 맞는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광고업계에 몸담는 만큼 늘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2딸 역시 그런 아빠를 참 좋아했죠. 우리 딸들 생일 축하해. 헐, 이거 진짜 갖고 싶었던 옷인데 아빠 진짜 고마워요. 언니는 뭐 받았어? 내가 좋아하는 만화책. 너무 좋아. 아빠가 너희 공부 열심히 하라고 선물 사주신 거야. 너희 이거 받고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당연하지. 엄마는 맨날 잔소리만 해. 치. 엄마가 너희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지. 너희 잘 되라고. 가끔은 제가 질투가 느껴질 만큼 딸들에게 정말 잘해주는 남자였죠. 뿐만 아니라 남편은 저에게도 좋은 남편이었어요. 기념일을 빼먹는 일 없이 잘 챙겨주기도 했고 제가 일이 바빠 늦게 퇴근하는 날엔 알아서 요리를 해서 아이들을 먹이고 설거지까지 맞춰놓는 사람이었죠. 또 저희 샵이 쇄골, 어깨부터 목까지 마사지해주는 상품도 있었기에 남편은 종종 저희 샵에서 마사지를 받고 갈 때가 있었는데요. 남편은 본인 일이 일찍 끝날 때마다 저희 샵에서 마사지를 받고 저를 집까지 태워다 주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직원들은 늘 저를 부러워하곤 했어요. 안녕하세요. 커피 마시면서 하세요. 제가 커피 사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사장님 오셨어요. 여보 왔어? 마사지 받고 가려고? 아니, 오늘은 괜찮아. 오늘 여기 근처 거래처 들렀다가 일찍 끝난 김에 당신 데려다 주려고 왔지. 당신 할 거 다 하고 나와. 여기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을게. 아니야, 오늘 급한 거 없어. 먼저 들어갈게요. 별거 없으면 50분에 마감해요. 사장님이 맨날 이렇게 데리러 와주시고 너무 부러워요. 저도 저런 남편을 만나야 하는데 원장님처럼 예쁘면 저처럼 좋은 남자 한 트럭은 구할 수 있을걸요? 아휴, 주책이야 좀. 들어갈게요. 남편은 남들 앞에서는 더 너스레를 떨며 외조를 해주었고 겉으로는 주책이라며 미간을 찌푸렸어도 사실 그런 남편의 모습이 늘 고마웠어요. 어떤 아내가 싫어하겠어요? 물론 매일이 이런 식으로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죠. 인생이라는 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대체적으로 평탄한 삶을 지속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 저희 가족의 행복을 악마가 시샘이라도 한 것일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가족에는 조금씩 불길한 균열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여느 때처럼 월말이 되어 샵 정리를 하는데 폐기해야 할 분실물 중에서 익숙한 물건이 보인 거예요. 잠깐, 이거 넥타이핀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라? 이거 사장님 거 아니에요? 그러네. 남편이 저 없을 때 왔다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발견했음 바로 원장님 드렸을 텐데. 새로운 알바생이 이게 뭔지 몰랐나 봐요. 어린 친구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남편이 언제 왔다 갔지? 하여간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찾았던 건데.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남편이 찾던 넥타이 핀을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넥타이 핀은 제가 결혼 기념일에 선물했던 거라서 남편이 정말 크게 상심했었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여보, 저번에 당신이 잃어버린 그 넥타이 핀 있잖아. 아, 그거? 찾았어. 우리 사무실 책상 밑에 있더라고. 저번에 내가 모르고 떨어뜨렸나 봐. 안 그래도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그래? 우리 샵에서도 그거랑 똑같은 넥타이 핀이 나왔는데. 우리 샵 다니는 남자는 당신밖에 없잖아. 나는 당연히 당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사무실에서 찾은 넥타이 핀 당신 거 확실해? 그럼 당신이 선물로 사준 건데 이걸 못 알아볼까? 다른 직원이 남자친구 선물로 샀을 수도 있지. 아님 잠깐 남자친구가 들렀다가 잃어버렸거나. 그래, 알았어. 직원들한테 물어보지 뭐. 당신 혹시 나 없을 때 샵 왔다 간 적 있어? 없을걸? 내가 샵 갈 때는 늘 당신한테 먼저 연락하잖아. 뭔가 남편의 말투가 이상했지만 당시에 저는 그걸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전화를 마치고 직원들에게 넥타이 핀의 주인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월말 회계 정산을 다 마친 상담실장이 막 나오더군요. 상담실장은 저에게 정산 마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들고 있던 넥타이 핀을 발견하고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머, 원장님 그거. 이거 분실물에 있던 건데 우리 남편 넥타이 핀이랑 똑같아서 남편 건 줄 알았어. 근데 남편이 아니라고 하네. 혹시 최 실장 거야? 아, 이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사실 제가 남자친구 선물 주려고 찾던 거거든요. 저번에 원장님이 사장님 선물 고르시는 거 보고 예쁘다고 생각해서. 아, 그래? 원래 다른 색상으로 사려고 했는데 남은 게 이거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거기가 원래 좀 비싼 브랜드라 그런가 물건이 잘 없더라고. 설마 그때 그 남친 주려고 샀던 거야? 회계사? 아, 네. 아, 이제 줄 사람이 없어졌지만 중고로 팔아버려야겠네요. 멋쩍어 하는 실장에게 저는 일부러 더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 살다 보면 선물이 겹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실장은 저와 워낙 끈끈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일로 무안을 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상담실장은 제가 샵을 막 차릴 때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고생해왔던 직원이라 제가 가장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어쨌든 그건 사소한 해프닝에 불과했으니 금방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부터 몇 주가 지났을 무렵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저한테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하루는 제가 강성 고객 때문에 야근을 해야만 했었어요. 서비스 업종에 있다 보니 몇 달에 한 번씩 강성 고객이 생기는 경우야 그다지 특이한 일은 아니었죠. 다만 시간이 늦어져 모든 직원들이 먼저 퇴근하고 저 혼자 일을 처리한 뒤 문을 잠그고 갔고 특이한 일이 벌어진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안쪽 마사지실에서 남자 속옷이 나온 거였어요. 직원들은 난리가 났고 저도 굉장히 놀랐죠. 놀라고 불쾌했습니다. 대체 그런 물건이 왜 거기 떡하니 있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문제는 전날 저녁 늦게까지 있었던 저에게 직원들의 눈길이 자연스럽게 향했다는 거였어요. 원장님, 혹시 어제 사장님이랑... 아니야. 서로 바빠 죽겠는데 무슨.
하필이면 CCTV 수리 맡겼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네. 일단 건물 CCTV에 찍힌 거 있나 알아보고 올게. 다들 오픈 준비들 하고 있어. 네, 원장님. 근데 저희 정말 괜찮아요.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주. 조용히들 하고 얼른 치워. 직원들은 자기네들끼리 키득거리며 오픈 준비를 했고 저는 관리실에 가서 전체 건물의 CCTV를 확인해 보았어요. 그런데 밤사이 샵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일단은 건물 CCTV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평소처럼 샵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었죠. 밤사이 출입한 사람이 없으면 샵 내부에 있는 직원들 중 한 명의 행동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됐으니까요. 제 직원을 의심하고 싶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 명씩 차근히 생각을 해보아도 도무지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찝찝한 상태로 이틀이 지났어요. 그 사이 직원들을 한 명씩 원장실로 따라 불러 그날의 일을 물어보아도 딱히 뾰족한 답이 나오질 않았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직원들 중 누군가 샵 안에서 이상한 일을 한 것도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었고 혹여나 외부인이 몰래 들어온 거라면 더더욱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안이라 그럴 수가 없더군요. 저는 이틀간의 고민 끝에 여느 때처럼 저는 퇴근 후 저를 데리러 온 남편의 차 안에서 샵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놓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고민 상담 비슷한 걸 하고 싶었던 거였죠. 이틀 내내 직원들이며 CCTV를 확인해봐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 근데 속옷이라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 설마 진짜로 이상한 변태가 들어왔다 갔을까봐 내가 그때부터 매일 늦게까지 남아서 문단속 전부 2번씩 체크하고 퇴근해.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겠어. 그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 그렇다니까.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지. 직원들도 처음엔 당신이 왔다 간 줄 알고 웃기만 했는데 지금은 왜들 그러는지 나만 보면 지들끼리 쑥덕거려 기분 나쁘게. 하필 CCTV도 나가 있고. 당신이 생각했을 땐 어때? 무슨 뾰족한 수가 없을까? 그날 늦게까지 샵에 있었던 건 당신 혼자라며.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 아니, 당신이 기계 같은 거 잘 다루니까 물어본 거지. 내가 CCTV 영상에서 놓친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언제까지 사람 바보 만들 거야?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갑자기 언성을 높이는 남편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핸들을 확 틀어 골목으로 들어가 차를 세우더니 씩씩거리면서 핸드폰을 내밀더군요. 남편이 보여준 건 저희 샵 리뷰 페이지였는데요. 그곳에는 기함할 만한 글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여기 원장 유부녀인데 바람핌. 내가 오늘 저녁에 봄. 애도 둘이나 있다던데 왜 그러고 사냐? 정확히 이틀 전에 올라온 댓글이었죠. 저는 너무 당황해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더군요. 겨우 쥐어짜내서 형편없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당신 이걸 믿어?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런 게 있으면 나한테 먼저 물어보지 그랬어. 내가 이럴 사람 아니라는 거 알면서. 목격자가 있대잖아, 목격자가. 그리고 내가 물어봤으면 당신이 순순히 인정했을 것 같아? 지금도 이렇게 끝까지 발뺌하는데? 나 이 사람 고소할 거야. 진짜 나 그런 적 없어. 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샵에 있다가 집으로 간 게 다야. 내가 그날 걸문 CCTV 보여줄게. 정말이야. 나 혼자 있었다니까? 그럼 이건 뭔데? 남편은 주머니에서 손바닥만한 지퍼백을 꺼내 제 무릎 위로 던졌어요. 그 안에는 숙박업소에 있을 법한 일회용품들과 라이터가 들어있었죠. 라이터에는 숙박업소 전화번호가 새겨져 있었고요. 이게 뭐야? 당신이 바람을 핀다는 증거. 내가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기가 찼는지. 누구야? 대체 어떤 놈이랑 바람이 났냐고. 난 아니야. 난 이런 거 집에 들고 온 적도 없어.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당신 그 파란색 가방에서 찾은 거야. 당신 어느 호텔이든 갈 때마다 일회용품 챙겨오는 거 내가 몰라? 근데 이거 뭐야? 어? 우리 가족이 여행 안 한 지가 몇 년인데 이런 게 왜 나오냐고. 담배도 안 피는 사람이 라이터는 또 뭐고?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도 잘 안 나왔어요. 죽을 만큼 억울한데 남편의 말 맞다나 저는 정말로 그런 일회용품을 챙기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제 가방에서 그런 물건들이 왜 나왔는지도 알 수가 없었고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남편은 주먹으로 핸들을 쾅 내리치더니 한동안 씩씩대다가 다시 시동을 걸었어요. 저희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정도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지냈죠. 그 일주일 동안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해를 풀어야 하는지도 몰랐던 저는 앵무새처럼 맹세코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기어코 이혼 서류를 가지고 오더군요. 저희는 결국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주장한 저의 이혼 사유는 제 외도였는데 저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죠. 하지만 저는 저의 결백을 제대로 주장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이혼 서류를 들고 온 그날 저희 샵에서는 직원 3명이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3명 중에는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상담실장도 있었죠. 나머지 2 직원의 퇴직 사유 역시 충격이었는데 몇몇 고객들이 상간녀가 운영하는 샵은 다니고 싶지 않다며 회원권 환불 요청을 했고 본인들도 이런 곳에서 다니기 싫다는 거였어요. 제가 남편과의 일로 정신이 없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알아버린 거였죠. 2 직원은 본인들 평판도 걱정된다더군요. 제가 아무리 그건 오해라고 말해도 절 안 믿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직원 2를 퇴직 처리하는데 눈물이 저절로 핑 돌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상담실장과 면담을 하는데 상담실장은 제 손을 잡고 절 믿는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는 원장님 믿어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걸요. 시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저도 정말 마음이 안 좋은데 제가 새로 만난 남자친구랑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거든요. 연인이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알고 지낸 지 오래되어서 살림부터 차리고 내년 중에 식도 올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신혼집이 지방이라서 아무래도 제가 일을 관둬야 할 것 같아서요. 원장님 힘드신 상황일 텐데 타이밍이 이렇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인수인계는 잘하고 가겠습니다. 아니야. 너무 잘 됐어. 좋은 일로 관두는 거라니 오히려 마음이 좋네. 그런데 이사를 바로 해야 돼? 2달만, 아니 1달만 더 일해주면 안 될까? 지금 최 실장까지 관두면 직원 2명이랑 나밖에 안 남는데 갑자기 실장직을 해줄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말이야. 새로운 사람 구할 때까지 1달만 기다려주면 안 돼? 지금 사는 집 계약이 이번 달까지라서요. 3주 안에는 사람을 구해야 제가 인수인계까지 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알았어. 내가 최대한 사람을 구해볼게. 고마워. 결혼 날짜는 그럼 아직 안 잡힌 거야? 그건 아직요. 날짜 잡히면 연락 꼭 드릴게요. 그동안 잘 지내세요, 원장님. 다른 직원분들이랑은 오해 꼭 풀길 바랄게요. 그나마 실장이 저를 믿어주고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참담했습니다. 저희 샵의 평판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진 상태였고 있던 고객들도 다 나가는 판이라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실장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었죠. 약속했던 1달이 거의 다 되어가도 사람을 못 구하니 급한 대로 제가 그간의 업무 내용을 다 전달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일은 일대로 꼬이고 남편은 남편대로 위자료를 달라고 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당시 너무 힘들었던 저는 저를 만나주지도 않는 남편에게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를 걸어 저는 정말로 바람을 핀 적이 없다고 믿어달라고 울면서 빌었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중학생인 딸 둘을 홀로 키워야 하는 싱글맘이 되었죠. 남편이 아이들이 저를 닮아 얼굴 보기도 힘들다며 양육권을 포기해버렸거든요. 남편에게 엄청나게 위자료를 물어주고 샵은 샵대로 운영난이니 두 아이를 키울 길이 막막했어요. 저에게 남은 건 대출 2개나 끼어있는 아파트뿐이었죠. 그나마 아파트가 제 명이었기에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었던 게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삶은 또다시 제 뒤통수를 치더군요. 어느 날 본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정산이 안 맞는다고요. 회계 업무를 총괄하던 실장의 컴퓨터를 꺼서 본사에서 말한 내용을 확인하려고 보니 저에게 보여주었던 장부랑은 전혀 다른 내용의 장부가 있더군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이 저는 멍하니 2개의 장부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엄청난 분노가 찾아왔죠. 실장은 그동안 4천만 원 이상의 돈을 횡령해왔던 거였어요. 당장 실장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때렸더니 아예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SNS 계정도 전부 막혀버렸고요. 이 여자가 어디로 도망갔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되지 않으니 당장 손해를 메울 수도 없었어요. 그 여자의 범죄로 인해 제 샵은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빈털터리가 되었고 결국 저는 14년간 공들여 가까웠던 샵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팔 수 있는 건 전부 팔아치워야 했죠. 상담 실장이 쓰던 컴퓨터만 제외하고요. 수천만 원의 돈을 횡령한 실장한테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보다 당장 생계가 급했던 저는 일자리를 구하느라 시간을 한참 보내게 되었어요. 일자리를 구하러 다닌 지 3개월 만에 겨우 화장품 용기를 포장하는 일을 구하게 된 저는 하루 종일 모자 마스크를 쓰고 기계처럼 일만 했습니다. 가끔씩 동네에서 절 알아보는 쌀쌀한 눈빛을 볼 때마다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제가 짖지도 않은 채로 그런 시선을 받으니 자다가도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날 정도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길거리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절 쳐다보고 비난하는 것 같아 항상 모자, 마스크를 쓰고 다녔죠. 우울증에 심각하게 걸린 저는 하루가 다르게 피폐해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푸석한 얼굴로 퇴근을 하는데 2딸이 거실에서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동안 저는 혹시 딸들도 절 다른 사람들처럼 비난할까봐 대화를 못하고 있었기에 바짝 긴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딸들의 입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들이 나왔는데요. 엄마, 아빠 나가고 컴퓨터 쓴 적 있어? 컴퓨터? 아니, 쓴 적 없는데 왜? 엄마, 이리 와봐. 딸들은 저를 컴퓨터 앞으로 데려가 앉혔어요. 거기엔 저희 샵 리뷰 페이지, SNS 창, 여러 사진들이 떠 있더군요. 내용을 살펴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희 샵 리뷰 페이지에 달린 수많은 악플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아까 우리가 노트북 배터리 다 달아서 컴퓨터 켰다가 발견했어. 아빠 아이디로 자동 로그인 되어 있어서 이런 게 뜨더라고. 아빠가 가진 아이디만 58개래 엄마. 그럼 그 아이디들로 엄마 샵에 악플을 단 거라고? 니네 아빠가? 대체 왜? 그건 우리도 모르지. 근데 솔직히 우리는 엄마가 다른 아저씨 만났다고 생각 안 했어. 그것보다는 오히려 아빠가 이상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왜? 가끔씩 이상한 냄새가 났어. 좀 싸구려 화장품 같은 냄새. 엄마랑 좀 다른 냄새였어.
엄마가 비염이라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우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어. 근데 그냥 냄새만 가지고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딸들의 이야기에 저는 그동안 남편의 행동을 찬찬히 곱씹어 봤어요. 생각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지퍼백에 증거랍시고 숙박업소 용품들을 들고 나타난 것도 그렇고 그 물건만 가지고 저한테 외도를 한다며 몰아간 것도 모든 게 다 너무 급작스러웠죠. 사업장과 가정에서 한 번에 일이 터지는 바람에 당시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마치 남편은 저한테 그런 구설수가 생기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모든 일을 빠르게 해치웠어요. 마치 이혼을 바라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요. 엄마, 얼른 아빠 고소해. 그래야 아빠한테 뺏긴 돈 다시 다 돌려받지. 그래, 그래야겠다. 엄마가 조만간 변호사 상담도 받고 다 처리할게. 딸들 너무 고마워. 엄마 믿어주고. 또 이렇게 도움을 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야. 아빠는 우릴 버렸지만 엄마는 아니잖아. 이제 모자 마스크 벗고 다시 이쁘게 하고 다녀, 엄마. 딸들의 믿음과 애정 덕분에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당장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예약했고 그 전까지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해 갈 생각이었죠. 그리고 제 사업장에서 횡령이라는 엄청난 짓을 저지른 실장에게도 죗값을 치르게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변호사 상담을 3일 앞둔 금요일 저녁에 전 남편에게 갑자기 뜬금없는 연락이 온 겁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용의 연락이었어요. 잘 지내? 잘 지내냐고? 그렇게 냅다 헌신짝 버리듯이 가족들을 내팽겨 쳐놓고 이제 와서 잘 지내냐고? 당신 같으면 잘 지낼 것 같아? 왜 나한테 화를 내? 우리 결혼해서 잘못을 저지른 건 당신이잖아. 나는 그래도 16년이나 같이 살았던 정이 있으니 안부라도 물으려고 전화한 건데. 그래, 그건 두고 봐야 알겠지. 근데 왜 전화한 거야? 설마 진짜로 내 안부나 묻겠다고 전화한 거야? 아니, 내일 애들이랑 시간 되면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고. 외식도 못하고 살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뭔 밥. 이제 와서 얼굴 보자는 거야? 인사하기 싫으면 밥만 먹고 가도 돼. 당신한테 축의금은 안 받을게. 뭔 금? 축의금? 나 결혼해. 당신이랑 이혼하고 혼자 되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생기더라고. 저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치가 떨려왔어요. 설마 하니 정말로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구나 하고 의심이 사실로 바뀌는 순간이었고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화가 났죠. 남편은 오던지 말던지 편하게 생각하라면서 전화를 끊었고 곧이어 카톡으로 청첩장까지 보내오더군요. 분노에 가득 차서 청첩장을 열어본 저는 말 그대로 눈이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왜 그걸 그제서야 알았을까요? 청첩장 속 남편의 재혼 상대는 제가 그토록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했던 상담 실장, 횡령 범죄자인 그 여자였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하필이면 저 혼자 야근하는 날 놓여져 있던 남자 속옷이며 하필이면 그날 저녁에 올라온 제 외도 목격담까지 그리고 하필이면 제 남편의 넥타이 핀과 똑같은 넥타이 핀을 남자친구한테 선물하려고 했다는 실장의 말까지요. 이 두 연놈들이 서로 짜고 치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렸구나 하고 깨닫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알았으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벌떡 일어나 샵을 처분하고도 가지고 있던 실장의 컴퓨터와 남편의 아이디로 접속되어 있는 저희 집 컴퓨터를 나란히 놓았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언제부터 내통을 했는지 그간의 행적을 낱낱이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제 딸들은 같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증거를 찾아주었죠. 밤 12시가 넘어가자 두 딸은 이제
저에게 그만 들어가 자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엄마, 이제 얼른 자. 신부 앞에서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온 채로 나타날 거야? 이제 우리가 나머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팩부터 붙여. 얼른. 너희는 어떡하고? 아예 그럼 다 같이 자고 내일 다시 하던지 해야지. 우리는 어려서 밤좀 새도 피부 안 망가져. 괜찮아, 괜찮아. 귀여운 두 딸의 재촉에 저는 정말 오랜만에 피식하고 웃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딸들이 말한 대로 팩을 하고 먼저 잠자리에 들었죠. 두 년놈들의 결혼식은 오후 5시였고 저희는 그 시간까지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 세 모녀는 최대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예식장에 갔어요. 저 멀리서 한바구음을 짓고 하객들을 맞이하는 전 남편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신부 대기실 앞 사람들도 북적였고요. 곧이어 예식이 시작되어 사람들이 전부 식장 안으로 들어갔고 신랑이 먼저 입장을 했습니다. 신랑은 아주 입이 귀에 걸린 채로 버진로드를 자랑스럽게 걸어가더군요. 다 큰 딸이 둘이나 있는 양반이 온갖 주책은 다 떨어댔어요. 뒤이어 신부가 입장할 차례가 되었죠. 사람들의 시선은 신부가 입장할 곳으로 향했고 감미로운 음악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신부가 등장해 버진로드로 막 오른 순간 저는 버진로드 한가운데로 올라가 신부의 앞길을 딱 가로막았어요. 제 뒤통수를 친 그 마녀 같은 여자는 버진로드에 올라온 저를 보고 기겁을 하더군요. 사회자에게 이벤트가 있다고 속인 뒤 마이크를 가져갔던 제 딸들이 우렁차게 제 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아름다운 신부 앞에 선 분은 신부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동시에 신랑과 16년 동안 성실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가 한순간에 배신을 당한 아내입니다. 여러분, 용기 내 버진로드에 오른 피해자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남편 그 인간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후다닥 버진로드로 달려나왔어요. 웅성거리던 하객들의 말소리는 신부 입장곡이 뚝 끊기면서 더욱 커졌죠. 내가 그동안 최 실장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남의 남편이랑 뒤에서 더러운 짓을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서 내 사업장에서 4천만 원을 횡령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끓어오르는 분노로 인해 저는 저절로 단전에서부터 나온 우렁찬 목소리로 신부를 비난했습니다. 제 말에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있는 신부를 보고 하객들은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쑥덕거렸죠.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내 전 남편이자 최 실장 현 남편이 알려줬다. 왜? 그러게 왜 죄를 짓고 살아서 이 꼴을 당하니?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이 여자한테 결혼식장을 알려주면 어떡해? 최 실장은 이제 체면 따위는 개나 준 듯 전 남편을 보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잠시 당황한 전 남편도 질세라 목소리를 높였죠. 내가 당신이 그딴 짓까지 저질렀는 줄 어떻게 알았어? 아니 시키는 짓만 하지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가지고 이 사달을 만들어? 시키는 짓? 그 시키는 짓이 대체 뭔데? 나도 좀 알자. 그 시키는 짓이 뭔데? 제가 전 남편의 말꼬리를 잡고 비아냥거리자 최 실장은 단박에 전 남편에게 말조심하라며 윽박을 질렀어요. 하지만 최 실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최 실장에게 시킨 짓은 곧 예식장 화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하객들이 스크린을 보며 놀라자 그제야 신랑과 신부도 스크린을 보고 곧바로 굳어버렸어요. 스크린엔 저희 세 모녀가 밤새 컴퓨터를 뒤지다가 발견한 두 사람의 SNS 대화 내용이 떠 있었거든요.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때 샀던 그 속옷 있지? 그거 샵 안에 잘 보이는 곳에 놔두라고. 아니 넥타이 핀 같은 걸 흘리고 가면 어떡해. 내가 그거 수습한 나라고 별 말도 안 되는 핑계 댔던 거 알아? 당신 아내가 멍청해서 다행이지. 댓글 좀 더 올리면 안 돼? 오래된 고객들은 원장 평판 따위는 신경도 안 쓴단 말이야. 남 일이라고 관심도 안 가진다고.
그럼 당신이 샵 망한다고 소문을 좀 내면 되잖아. 회원 관리를 10년 넘게 했다는 사람이 그 정도 능력도 없냐? 원장님 소문 때문에 샵 망할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 되잖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오자 신부는 무거운 드레스를 낑낑거리며 안아 들고는 몸을 돌려 예식장을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굳이 힘들이지 않고 드레스 자락을 살포시 밟고 신부에게 말을 건넸죠. 어딜 도망가? 네가 치른 죗값은 치르고 가야지. 아, 이거 안 놔? 아, 정말 드레스 망가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반말을 찍찍해. 네가 저지른 일이잖아. 네가 남의 남편이랑 뒤에서 더러운 짓 저지르고 네 팔자 스스로 꼰 거잖아.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 어디서 싸가지 없이 니니거려? 아빠는 어딜 도망가? 땡땡 광고에서 운영하는 43세 신랑 백혜찬 씨 어딜 도망가시냐고요? 상간녀한테 눈이 멀어서 처자식 등쳐먹고 배신 때린 백혜찬 씨 지금 도망가면 뭐 지은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아? 일이 틀어질 걸 알고 도망가려는 두 년놈들을 저와 제 딸들은 각자 한 명씩 맡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놀아줬어요. 왜냐하면 저희 계획의 마지막 피날레는 아직 도착하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피날레를 기다리는 김에 그 두 년놈들을 더 망신 주고 싶었던 마음도 컸습니다. 낑낑거리는 두 사람이 사람들의 질타와 비난을 받는 사이 드디어 피날레가 도착했는데요. 최현주 씨 맞으시죠? 저희와 같이 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왜요? 저 아니에요. 뭔 줄 알고 아니라고 하시죠? 이 드레스부터 어떻게 좀... 저는 이미 경찰 두 분이 오자마자 두 딸과 얌전히 함께 버진로드 밑으로 내려왔는데 본인이 몸부림치다 드레스 밑자락의 대부분이 버진로드 뒤로 넘어가 있던 신부는 결국 버진로드 밑으로 거꾸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저희 세 모녀는 배꼽을 잡고 깔깔거렸죠. 드레스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줄은 결혼을 해봤던 저도 처음 알았네요. 드레스 자락에 파묻혀 다리만 버둥거리던 그 사기꾼은 결국 온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경찰들에게 붙들려 나갔고 저희 모녀도 산뜻한 마음으로 예식장을 떠날 수 있었답니다. 그 이외의 많은 일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저는 전 남편과 실장이 제가 이혼하기 전에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증거와 두 사람의 사기 행각으로 제가 심각한 사회적 명예훼손이 되었으며 중국에는 사업장까지 잃었다는 것을 인정받아 그간 받았던 피해들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었답니다. 한동안 대출까지 사용했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나빠졌던 저는 덕분에 다시 빚도 갚고 그리고 나서도 넉넉한 금액을 남길 수 있었어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실장이 빼돌린 금액을 아직 들고 있었기에 전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네요. 그 두 년놈들은 빈털터리 전과자가 되어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다닌다고 해요. 주변 가족, 친구, 지인들 앞에서 추악한 면이 다 들통나버렸으니 안 좋은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게 된 거였죠. 죄 없는 사람한테 억지로 나쁜 유명을 씌워 사람 피를 말리려 들더니 본인들이 그대로 그 죄값을 받는 모습이 저로서는 상당히 고소했네요. 반면 그날의 일을 계기로 딸들과 저는 서로 더욱 더 애틋하고 친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간 제가 의기소침해하며 딸들과 진지한 대화도 나누지 못했다는 게 너무 미안했고 그런 저를 오히려 믿고 힘을 더해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딸들에게 앞으로 더욱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저는 여전히 화장품 포장 일을 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해서 새로운 사업장을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우울했던 과거에서 벗어난 이후 제 몸과 제 딸들을 잘 돌보면서 지내고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저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앞길도 앞으로 더 큰 성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